안녕하십니까. 초대석 K 진행을 맡은 김미선입니다. 개구리는 힘껏 뛰어오르기 전 몸을 잔뜩 움츠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려면, 더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도 잔뜩 몸을 움츠린 지금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다행히 그 경험을 겪은 분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운 주역들, 오늘 그중 한 분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손병도 상임 고문이신데요. 오늘이 우리 모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혜를 얻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상임 고문으로 또 여전히 많은 활동을 또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근황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작년 8월 말까지는 네. 삼성 글로벌 리서치 네. 그 상임 고문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비상임 고문입니다만은 현재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의 상임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한 일 중에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런 뜻에서 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올바르게 알리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와서 그 시청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VR 기념관, 네. 그 가상 현실이라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네. 이제 알리고자 해서 그걸 5월달에 시작해가지고 8월 15일 날 완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그 일이 좀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아주 좀 든든한데요. 손병도 고문님, 우리 별칭이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리더십 구루라는 또 제가 기사를 또 본 적이 있는데 구루라는 말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다. 이렇게 뜻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걸어오신 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양한 분야에서 계셨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이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경련 상근 부회장, 서강대학교 총장을 또 하셨고요. 또 KBS 이사장으로 또 가십니다. 그리고 삼성 꿈 장학재단의 또 이사장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셨어요. 제가 손가락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성과를 또 내시는 것에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는데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몇 가지 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다 어공이라고 말이듯이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저는 임하는 자세가 최선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하나님 백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공의 비결에는 이제 신앙의 힘이 또 발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럼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이 신앙의 힘이 어떻게 좀 기준이 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고 좋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그걸 하지 않는 네. 그런 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봤습니다. 네. 이메일을 보니까 아이디가 IMF 빅딜 히어로라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IMF 시절에 전경렬 부회장으로 근무를 좀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가 경제의 과제를 또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숙제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경제의 암흑기와도 좀 같았잖아요. 어떤 노력을 좀 해 오셨습니까? 아까 그 이메일 주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큰 사이가 와서 다 컴퓨터다 뭐 다 시설을 해주고 가면서 그러니까 회사 또 이메일 쓸 수 없으니까 서로 이메일을 쓰면서 이 친구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잘 그래서 어울리십니다. 제가 좀 명부스럽지만 그때 IMF라는 그 이제 보통 그 IMF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IMF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지 그 말 자체는 네. 그 잘못된 용어죠. 그런데 어쨌든 그 경제 위기 때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처절한 뭐 몸부림을 쳤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제 뭐 이게 분사할 건 분사하고 또 문 닫을 건 닫고 뭐 어쨌든 16개, 30개 중 16개가 다 무너졌으니까 네.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또 자기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가장 적은 희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회의를 거듭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는 그런 이제 정말 진짜 이 어떤 그 말하면 모두가 그때는 마음을 합치고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근모으기 운동을 했고 네.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나만 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러한 그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합쳐져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애국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송고모님 그야말로 뭐 그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끈 기업의 한복판에서 또 현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계셨던 분이실 텐데요. 그럼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병철 회장, 또 정주영 회장 이 두 분을 많이들 이제 비교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모님 보실 때는 이 두 분의 경영 마인드라든지, 네 리더십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병철 회장님은 제가 30대에 그 회장 비서실에서 10년 정도 이제 모셨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님께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책이나 또 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회장께서는 제가 모셔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준비성이 강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참모들이 우리 회장님 표현하기를 우리 이제 속담에 뭐 돌다리도 두들기면 건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회장님은 돌다리를 두드리고 걷는 사람을 보고 건너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지 않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합에서 늘 이기는 거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은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어떤 기업가적인 동물적인 어떤 그 감각이랄까 통찰력이랄까 그것이 굉장히 강한 어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좀 이렇게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두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기업의 이제 오너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좀 쓰신 또 대우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또 기억 저희한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IMF 때 이제 정영연 회장을 하셨고 제가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일을 하는데 보면 주무시질 않아요. 잠을 안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일을 하다가 새벽 2시쯤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 집에 와서 간단히 씻고 이제 잠잘 3시쯤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딱 받으니까 회장님이세요. 네. 시계를 보내 5시예요. 지금 사무실 좀 나올 수 있겠느냐. 회장님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나가야죠. 그래서 갔더니 회장님은 그동안에 생각하고 골몰하고 하시느라고 주무시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주 초인적으로 노력을 하신 분이죠. 뭐 세간에서는 뭐 이런 궁저렇고 말이 많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인 또 일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대우조선 때 노조 붕괴 심했잖아요. 노사 붕괴가. 그때 김수환 추경님 아마 신세를 많이 졌던가 봐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명동성당에 그 조문 행렬이 뭐 3시간, 4시간 그렇죠. 기다려서야 조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2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거든요.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 김 회장님께서 이제 태국에 계실 때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네. 조문은 꼭 내가 해야겠는데 이 밖에서 서너 시간 기다릴 만큼 내가 건강하지는 않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오시라고. 그때 이제 바쁘신 어른 VIP들을 위해서 따로 조문 그 통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조문을 했는데 나올 때에 기자들이 어떻게 김 회장님 오신 거 알아보고 차를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기자가 세례를 받을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은 받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회장님 언제 세례 받습니까? 이렇게 늘 이제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 받으면 내가 받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그때 입원을 하고 계실 텐데 하루는 그 사모님 정의자 여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좀 준비를 해서 세례 받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수원 아주대병원에 가서 이제 신부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김우중 회장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사모님이신 정의자 회장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제가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 대부가 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정의자 여사의 대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우중 회장님과는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에피소드가 아주 많으신 것 이야기가 많죠.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셨네요. 네. 경제 얘기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또 송 고모님 이력 중에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간 평양에서 남북한의 최초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 내외랑 함께 평양에 방문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24명의 특별 수행원 중에 한 분이셨을 텐데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는 이제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했습니다만 어떠십니까? 그 겪으셨던 일 중에 저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회단체 뭐 대표들 또 경제단체 대표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단체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갔는데 이제 경제 분야에 이제 그 회의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열리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참석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또 의제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회의장에 들어간 겁니다. 갔는데 그중에 뭐 김일성 대학 무슨 뭐 박사라는 분이 하는 말이 대통령을 수행해 왔으니까
통 크게 투자하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아무 준비 없이 누가 뭐 어떻게 발언할지도 없이 들어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를 봐야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회장님들 보고 뭐 통 크게 투자라 그랬는데 네. 그 투자란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환경이 돼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네.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뭐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보니까 뭐 옆에 가방을 하나씩 갖고 오시더라고요. 가방들 다 갖고 오신 거 보니까 투자 계획서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무슨 북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제 사람이 장사를 하면 사람이 만들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행의 자유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서신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팩스나 전화나 무슨 뭐 이메일이나 그 통신도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통관의 자유. 그래서 물건도 만들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삼통이라 그러거든요. 그 삼통의 자유가 없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대만 대표국에 가서 중국과 대만과의 이제 그 경제 교류 그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대만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봐서 모든 특혜를 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 남한의 투자를 그냥 내국인 취급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그 특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본받아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하나하나 북한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 좀 했죠. 네. 네. 자, 이제 교육계에 또 함께 하셨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인재를 길러대는 교육 현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신 또 시절이 있으셨죠. 또 서강대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서강대 개교 이래 첫 비신부 총장이자 CEO 총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뭐 남다른 경영 마인드로 재정 확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었죠. 최고액입니다. 취임한 지 1년 만에 모금을 20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신 사실도 좀 있으셨습니다.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뭐 지금까지 신부님들이 이제 서강대를 경영하시다가 저 같은 기업에 있는 사람을 이제 데려간 건 아마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튼튼하라고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 때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모아오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봉급을 전혀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제 떳떳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이제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 각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이 자매 결연 맺은 대학들 다니면서 총장들한테 제가 두 가지를 물었거든요. 네. 어떻게 모금을 하느냐, 펀드레이징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성교육이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느냐. 그 두 가지 늘 질문하고 제가 이제 했는데 미국은 대학들이 뭐 100년, 200년 이런 전통을 가진 대학이기 때문에 그 아주 노하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펀드레이징하는 모금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듣고 이제 또 제가 판단을 해서 우선 발전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해서 학교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이제 펀드레이징하는 이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금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면 이렇게 도와주면 제가 이렇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이 모험이란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정성과 음. 또 노력과 또 지성이 네. 있어야 됩니다. 야. 그리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총장 시절에 또 학생들한테 인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도전 제가 의식. 이제 네. 예, 기업에 있다 보면 네. 그 신입사원 뽑으면 네. 참 인성교육 뭐 실력은 뭐 다 어느 정도 되니까 들어오는데 참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뭐 4년 동안에 큰 그 인성교육의 그 성과를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그 기숙형 그 이제 그 인성교육이죠. 네. 그래서 기숙형 학교. 근데 이제 그 기숙사를 아파트처럼 해서 이제 방 4개에 거실에다가 화장실 이제 2개에서 신입생들 6명. 그것도 예. 전공 각각 다른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생 1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시니어. 그 이제 선배 1사람이 이제 그 방에 이제 네네. 이제 방장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공동 생활을 하면 아. 그리고 거기 와서는 이제 영어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고 그럼 기초 영어는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각각 이 전공이 다르니까 자기 전공 말고도 다른 전공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이 사니까 네. 이제 팀워크도 키우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소통, 그렇죠. 커뮤니케이션한 것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울 수 있다. 이제 기업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인성 교육은 뭐 책을 읽어서도 물론 개발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serving. 몸소 체험을 해봐야 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어 했는데 그건 뭐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네. 이제 그게 잘 되면 나는 전국 대학에다 보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모델을. 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할 수 있던 거는 각 교수님들한테 읽어야 될 그 교양 도서를 이제 모아서 230권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4년 동안 그걸 다 읽어라. 네네. 그렇게 하고 봉사 활동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요즘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서강대 가서 제일 먼저 한 거가 인사입니다. 인사.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인사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수분들도 수업 시간 들어가면 먼저 꼭 인사를 받고 수업을 시작해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를 하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한다 하더라도 어른에 대한 공경, 또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초대석 K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 중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도 이런 가정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나 원칙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부모로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또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라 그러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부모님 스스로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 요즘 보면 뭐 강남 특구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강남 오는데 이제 거기에 뭐 과외 또 학원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유도해주고 해야지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그냥
학원에 가고 또 늦게 들어와서 그다음 또 가면 학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한 부모님 사랑과 격려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은 옆에서 이렇게 그 응원해주는 치어리더가 같은 그런 이제 역할과 격려해주는 거, 또 사랑을 담뿍 이렇게 심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절대 애들이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송 고모님 이제 개인적인 또 삶과 가족의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아주 오랜 과거로 좀 가보겠습니다. 1959년, 네, 우리 손병도 고모님 재수생이셨죠? 예, 그때 제가 1년을 놀았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데 가톨릭 의대에 당시에 합격을 했지만 네, 등록금이 없어서 또 문과로 전공을 바꿔서 새로 시험을 치려고 하셨습니다. 하숙할 돈이 없으셔서 또 전전긍긍 하시다가 그런데 결론은 또 공짜로 또 하숙을 하셨고 상대에 또 입학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예, 뭐 제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거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내 동생을 그 낳다가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시골에서 이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시골에서 뭐 약이란 건 한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양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지만 저는 공부만 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진학 지도를 다 하시거든요. 그 이름에 갔더니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라. 그리고 상가대학을 가라. 상가대학을 가면 직도 잘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보니까 3개월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하숙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 당시 이제 이 흑백돌로 지은 이제 그 집을 하숙방을 이제 5개 만들어 놓고 하숙생을 구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네 사람을 구해오면 저를 좀 공짜로 먹여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하숙생 4명을 이제 모아오고 제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예. 수완이 좋으셨습니다. 어떻게 모아오셨습니까? 뭐 제가 사실 서울에 올라올 때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꿈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거 한마디 믿고 올라왔는데 또 꿈을 가지니까 그 길이 또 열리긴 열리더라고요. 좌절하실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좀 많으셨는데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다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책을 또 한 권 내셨습니다. 저희가 뭐 모두가 뭐 경영서가 아닐까라는 이제 기대들을 했었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아내 박경자 씨의 SNS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엮어서 부부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또 펴내셨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부부의 이 지혜를 담은 책을 내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책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 스페인에서 이제 1950년대 이제 칼보 신부란 분이 이제 문제 아동들을 이렇게 이제 거두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문제 부모 밑에서 문제 아동이 나온다. 그 부모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문제 아동이 없겠다.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월드와이드 메리지 엔카운터. 메리지 엔카운터라는 것은 메리지 결혼이라는 거고 엔카운터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의 만남에 대한 이제 그 운동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성당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우리 부부는 이제 은퇴 부부로서 이제
고문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방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젊은 부부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년 하다 보니까 꽤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 설득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젊은 부부들 읽으라고 카톡에 올려놓은 건데 그거 뭐 만들어서 좀 우리 부부들한테 좀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또 표지는 우리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제 부부의 사계절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우리 부부들의 소소한 이제 삶 자체를 얘기한 거죠. 우리도 뭐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었다 저랬다 뭐 이런 거 이제 젊은 부부들이 부닥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책을 엮어낸 겁니다. 예. 사실 뭐 이제 부부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좀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아직 뭐 책을 또 읽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 뭐 이 부부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도 꼭 하나 이런 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글쎄 뭐 거기서 뭐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우선 부부가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라. 일방적으로 내식으로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 다름을 그 고유한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좀 경청을 해라. 네. 잘 들어라. 그래서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라. 존중해주고 또 그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좀 참아야죠. 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간에는 그 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또 사랑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네.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네.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그 읽어보면 그 속에서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예. 자, 2008년도로 또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시 고모님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당시 그 아픈 아내를 돌보느라 나는 총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총리직에 뜻이 정말 없으셨을까요? 근데 후회는 남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폐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 이제 와병 중인데 만약에 뭐 총리를 한다 그러면 그 공적인 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집사람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집 경비실에 막 기자들이 많이 모아 있고 뭐 막 이럴 때 일체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랬는데 우리 이제 홍보실에서 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청와대 쪽에만 어떤 분 와서 얘기를 해. 내가 이런 사정을 못한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기사를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때는 이제 연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총리 하실 분은 많지만 우리 주 사람은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그냥 신문에 크게 그냥 타이틀이 나가지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아주 유명 인사가 됐죠 그때. 네, 뭐 거의 모든 그 남편의 롤 모델이 되었었습니다. 네, 뭐 멋지다는 생각을 전혀 또. 후회가 없습니다. 네. 자, 가족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외손녀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시각장애인 외손녀, 네, 이영은 양에 대해서 또 주목을 남긴 이력들이 또 많으세요. 네, 뭐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동시에 합격을 또 하셨고요. 160 또 한 명이 뽑힌다는 대통령 장학생에 선발이 되셨고 또 쿨리지 대통령 장학금 수령자 선정되시는 등 정말 계속해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외손녀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성취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참 제 외손녀 이야기를 하면 꼭 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걔가 그 명화학교에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주 가깝게는 이렇게 좀 식대를 하는데 독립보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 반찬도 뭘 이걸 자기 뭐 네. 고르지도 못하고 그런 정도 이제 장애인인데 그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린 유괴가 뭐 많다 그때 그럴 때 그 아파트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차를 렌트해서 이제 그 차에 이제 애들 태워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이제 딸아이가 우리 애들 좀 태웁시다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라고 안 된다 부모들이 네. 그렇게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영은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발령이 나서 이제 근무하러 가게 되니까 이제 갔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제 가니까 뭐 딱 스쿨버스가 그냥 탁 집 앞에 도착해서 그 상호생이 와서 딱 손잡고 태워서 가고 학교 갔더니 이 큰 그 데스크탑이 있어서 그 글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놀아주는 애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네. 같이 놀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 애들이 뭐 장애인이라고 뭐 차별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같이 그냥 친구로 놀아주고 또 특별히 이제 장애인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시설이나 그런 도우미를 또 붙여주고 그러니까 뭐 장애인의 천국이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네.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얘가 미국 가서 뭐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또 뭐 스키도 하고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도 도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래 그 담벼락 그 옹벽 타기도 하고. 네네네. 그 이걸 보니까 이 참 용기를 가지고 이 도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 용기를 가져라.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제 우리 외손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랑처럼 들려서 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자, 우리 송 고모님과의 대담이 이제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시간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제 보내지 말고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고모님, 걱정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또 물가가 정말 많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살기가 퍽퍽하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참 뭐 알바생으로 뛰기도 하고 뭐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 크죠. 어른들의 책임이 참 큽니다. 근데 경제 위기란 것은 언제든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으면 또 이게 사이클이 있어서 또 좋을 때가 오고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는 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 문제에서도 물론 사용자도 해야겠지만 이제 노조도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데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서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됐듯이 지금 뭐 그런 이제 그 소위 노조들도 그렇고 그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을 같이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절대 그 좌절은 없다. 네. 그래서 뭐 헬조선 그러고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사랑해봐라.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헬조선 너희들 그렇게 잘 사는데 무슨 헬조선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그런 걸 좀 자제하고 네. 그 근검 전략하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곧 2, 3년 되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마음 자세, 그런 의지, 정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을 갖고 지난날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노력을 저희가 또 이어가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병도 고문님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돕기를 한다면 이 위기는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송 고문님께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지혜와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원로로서 굳건히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손병도 상임고문과 함께한 초대석 K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위기를 말할 때 누군가는 극복의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손병도 상임고문과 함께하면서 그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선 우리 사회 큰 선배들의 경험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초대석 K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많은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K 김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